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방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분 논란으로 잠정 개발이 중단되었던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미국 임상시험이 재개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코오롱의 인보사 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이 FDA의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이 허가 사항이 기재된 것과 좀 다른 성분이다라고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는 품목 허가 취소가 결정이 됐고요. 당시 진행 중이던 미국의 임상 3단계 시험도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데요. 미국이 FDA, 식품의약국이 코오롱 티슈젠이 개발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3상 실험에 대해서 보류를 해지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하도록 재개토록 한 겁니다. 이 코오롱 티슈젠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미국의 자회사인데요. 인보사의 개발과 미국 현지 임상 실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코오롱 티슈젠은 지난해 5월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의 임상 잠정 중단이라는 통보를 받은 지 11개월 만에 임상에 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코오롱 티슈젠은 앞으로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실험 환자 등 동의서류 등에 대한 보안 절차를 마치는 대로 환자 투약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 측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구제에 점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식약처는 좀 사뭇 다른 반응인데요. FDA 임상 재개와 국내 품목 허가는 별개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서 이 부분은 코오롱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FDA에서 임상 실험을 다시 하는 거 하고 한국에서 문제가 된 것하고는 지금 결이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계 증시와 국제 유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주가 연계증권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가 연계증권 ELS라는 상품은 홍콩의 H지수나 국제유가, 코스피 200지수와 같이 1월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기초자산이 일정 밴드에서만 움직이면 최초 약정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 밴드를 벗어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행된 ELS, DLS는 총 1,300여 개, 4조 4천억 원 상당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들 ES 상품의 만기 시점에서 최초 기준 가격보다도 일정 밴드를 벗어난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 폭이 적게는 10%, 많게는 20, 30% 이상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주가지수, 개별 종목 주가나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투자자들한테 공지한 상품을 보니까 모두 1,084개나 됩니다. 이들 상품의 미상환 잔액만도 1조 5천억 원 상당히 이르는데요. 이 중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만 따져보니까 총 92개, 1,194억 원에 채달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동하지 않을 경우 손실, 피해가, 원금 손실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사실 저도 10년 전에 변액 상품에 한번 은행 직원의 권유를 들었다가 10년 내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오늘 해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계산 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1분기 실적이 역대 최악이다. 와, 우리 차 타고 다니면 기름값 좀 싸져서 좋았는데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올해 초 배럴당 60달러였는데요. 지금은 20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하락과 석유 제품 판매가 급감하자 국내 4대 정유사의 실적이 역대 최악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스올, 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회사의 1분기 영업 적자 규모가 2조 5천억 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SK이노베이션만 영업 손실이 1조 원 넘길 것으로 보이고, GS칼텍스, 에스올, 현대오일뱅크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천유 국간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폭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는 등 국내 이 정유사들의 손실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좀 사실은 큰일이죠. 수출도 어렵고요. 정말 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비슷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적금과 보험 해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도 10년 된 펀드 ELS 상품 깬다고 하니까 네. 상황이 얼마나 급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깨고 있습니다. 이거 보험을 깬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손해인데요.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달 정기 예금과 적금 해지액만 7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1%가 급증했고요. 주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 3월 해지 환급금이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3조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가 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가입한 이 가입자는 무조건 손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 해지 요청이 몰리고 있고요.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됐죠. 일부에는 이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이 주시장 급락하니까 여기 투자하기 위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 금융상품을 깨는데도 순서가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를 해야 한다면 금융상품 가운데 손해가 적고 향후 재가입이 쉬운 순서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요. 순서를 보면 예적금 먼저, 그리고 펀드, 보험 순으로 생각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깨는 것도 순서가 있군요. 원래 우리가 집 같은 거 팔 때도 순서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네요. 먼저 손해가 적은 예적금, 그리고 그다음에 펀드, 그리고 보험.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이요. 보험은 최장 보험. 마지막으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다름이 아니라 정치율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는 전화응답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에 정치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이렇게 노래가 절로 나오듯이 여러분의 응원이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에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안 해주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집단 여중생 강간 사건 등 미성년 가해자들이 이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연루되었다. 이게 대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게 해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성보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이현숙 탁틴 네일 상임대표 오시고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탁트윈네일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숙입니다. 탁틴 네일이 무슨 뜻이에요? 탁트윈 네일이라는 뜻이고요.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 탁트윈, 열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탁트윈, 열린 미래, 열린 내일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탁틴 네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 일명 박사방.
이 박사방의 공동관리자가 붓다라고 하는 이 닉네임의 18살 미성년자였다는 게 지난번에 밝혀졌죠. 네. 뭐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사실은 미성년자였다는 게 네. 나왔고요. 그동안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실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221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돼서 검거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중에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미성년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네.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신상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신상공개, 미성년자 가해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분노할 거고 죄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 국민들이 공분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생각할 때 사실 기성세대나 사회에서의 잘못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하기엔 어려운 것 같고 또 어쨌든 성인으로 살아갈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시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이게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회 전반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붓다라고 하는 28세 미성년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박사방의 참여자를 저희가 모집 관리 네. 또 직접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조직인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상당히 네. 전문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 박사방이 이런 식의 행동하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이 행위는 잘못된 거다. 이거를 모르고 하는 겁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공감 능력 자체가 없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미성년자들은 이런 거를 또 놀이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놀이로 생각해요, 네. 애들이. 네. 그래서 이게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가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재미삼아서 남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또 인터넷에서 많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게 또 이제 어른들의 영향인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대해도 되는 여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엄마라든지 누나라든지 이렇게 보호받을 여성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면 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게 이중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스란히 청소년들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상처받는 여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그렇게 깊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여성들은 그런 종류의 여성이 아니니까 내가 보호를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그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이런 네. 성과 관련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들이니까 네. 내가 그 아이들을 조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그 성에 대한 왜곡된 네. 통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과 남성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을 다르게 바라보고 또 여성도 이렇게 그 둘로 구분해서 보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나요, 이 아이들은 그러면? 그거는 우선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 경험하는 문화가 어떤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예, 예전하고 다르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그 흔히 야동이라고 불리는 네. 성표현물을 굉장히 많이 봐요. 초등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 사춘기란 시기가 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직접 성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고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대부분의 성표현물인데 그 성표현물의 내용들은 되게 폭력적이고 여성을 가학적으로 대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봐오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게임을 하거나 하면 커뮤니티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그렇죠.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또래들끼리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성인 남성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을 비하한다라든지 여성을 혐오한다라든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하고 놀리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은연중에 모든 청소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일부의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성에 대한 그런 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 같은데 뭐 가입하거나 어른들하고 네.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거나 네. 모임 같은 걸 하는 와중에도 네. 이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성인들 그래도 이제 뭐 음담 패사를 하거나 그래도 이게 실제와 그거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청소년들은 이 통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보면은 그 쉽게 그냥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요. 저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 네. 좀 얘기하던 방향으로 다시 가볼게요. 네. 그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방 여기서 한 운영자가 더 깜짝 놀라게도 만 12세 촉법 소년으로 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기준을 두고 있는데 12세라고 하면은 처벌도 사실은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그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네. 고민들은 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계속 주장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 저희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해서 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연령이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도 굉장히 다르고 또 이런 접하는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처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신상 공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겠죠. 원래 형사 미성년자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신상 공개의 취지는 그 징벌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신상들도 그 공개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은 이제 성인들 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그 성적으로 네. 폭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신상 공개보다는 일단 그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런 성폭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90% 이상은 사춘기 발달 문제랑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성인이 돼서 다시 자기의 과거를 그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디스코드든 뭐 박사방이든 엠번방이든 여기에 가해자로 지금 나와 있는 미성년자 아이들은 네.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이 그 아이들이 그런 행동한다는 걸 잘 모릅니까? 모를 수도 있고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치더라도 이제 거의 손을 놔버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앞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거를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들도 엄마 앞에서는 또 이중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군요. 예, 그럼요. 저희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오는 청소년들 보면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범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박사나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다라든지, 뭐 다른 하여튼 몰래 불법 촬영과 관련돼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진짜 자기 아이들 잘 돌봐줘야 엄마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겠네요. 애들이 네. 내 앞에서 얌전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번에 또 깜짝 놀란 게 뭐 디지털 성착취 문제만이 아니라 네. 그 본인들이 그 아이하고 여자 친구로 그 괴롭히는 학생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술을 먹이고 끌고 네. 가서 또 성폭행해서 상해를 입히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그 중학교 남학생 2명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구속적부를 본인의 DNA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괜찮다라면서 또 구속적부 네. 심사까지 청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기각이 됐지만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런 성적인 착취,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그런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일어나지 않았었고,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온라인이나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 행동을 해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한 정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빠져나갈 정보를 알아요. 애들이?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자기를 방어한다라든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는 괜찮을 거야.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난 얼마든지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다. 내가 네네. 잘못을 해도 네. 내가 어른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네. 어른들은 봐줄 거다. 네. 그리고 그 나랑 친해서 혹은 내가 피해를 입힌 그 학생은 네. 좀 그럴 만한 애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한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네. 뭐 중학교까지가 우리가 의무교육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네. 이런 아이들이 중학생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네. 학교 그만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런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특히 네.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은 같이 다니는 학생들도 피해를 많이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리조치는 반드시 피고 그리고 어쨌든 그냥 학교를 다니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뭐 이렇게 소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나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그 전까지는 약간 좀 분리시켜서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위스쿨이든 뭐 이센터든 그런 형태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나 이런 거 연루된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별도로 교육을 받으면서 좀 변화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징벌적인 성격을 갖는 그리고 또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네. 이 아이들이 전학을 가는 것도 임의대로 네네. 갈 수가 없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네. 대안적인 그런 네.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또 네. 연구에 거기 있을 수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그 8192 쓰시는 애청자분께서는요. 손주가 네. 뭐 8세 뭐뭐 보고서라는 유튜브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유튜브가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모든 게 구성되어 있어서 네. 너무너무 이상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데 네. 아마 처음에 이런 식의 사건에 접하게 되거나 물들게 되는 것도 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가는 애들도 좀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본데 이제 보통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상하다 싶으면 할머니한테는 뭐 엄마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봤다. 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 호기심에 더 탐닉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10살 미만의 그 성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이들을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발견됐던 게 관계에서 좀 그 문제가 있거나 애착의 문제가 있거나 뭔가 결핍된 감정이 있는 아이들이 좀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으로 그런 어떤 일탈행위를 하거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결국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거는 뭐 그것만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일상에서 좋은 관계를 경험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거나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게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네. 이것입니다. 중학생 그 집단 강간 사건에서 네. 학폭위가 열렸는데 네. 피해자를 쫓아와서 가해자들이 막 조롱을 하고 네. 그 옆에 친구들도 다 부하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의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아이들 있죠. 죄의식이 없고 만약에 그게 죄의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안 하지 않았을 했겠죠. 가능성도 네. 높고 그것이 여럿일 때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쟤도 그랬어요. 쟤도 했어요. 저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럿이 같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네. 사실 이렇게 범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모의한 것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더 중범죄인데 그렇죠.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하면 이게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사건도 보면 결국 이제 권력 관계가 반영돼 있어요. 네. 그래서 취약한 아이들이거나 뭔가 만만해 보이거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뭐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권력 관계에서 또 그 다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그 다수의 힘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놀리거나 소용 없을 것이라고 해서 계속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들든지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책임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네. 또 아이들끼리도 권력 관계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권력이 높은 애들이 약한 애를 대상으로 하는 거를 괜찮은 걸로 또 받아들이는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계속 그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걔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자, 네. 아이들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교육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릴 때부터 그런 그 포괄적인 성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그 사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성과 관련된 문제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이 다를 땐 어떤 식으로 협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될 것이고, 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질문하고 물어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정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또 이제 인터넷 안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누구랑 노는지 뭘 하는지를 계속 부모님께서 아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 반드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경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이 토론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을 개발해서 1년에 적어도 12시간 이상씩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화를 많이 하고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숙 탁틴네일 상임대표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수사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사.15 총선 D-Day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음에도 역대 최고치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전용기 후보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허은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죄송합니다. 후보 미래한국당. 허은하입니다. 네, 많이 작가님 헷갈립니다. 반성하세요. 네. 미래한국당입니다. 미래한국당. 네. 자, 두 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저 했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왜 바쁘셔서? 예, 현장 뛰어다니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10분 시간을 못 내더라고요. 줄이 맞아요. 생각보다 길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부모님들을 저보고 가자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고서 두 분만 보냈는데 엄청 오래 있다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짜 줄이 길더라. 내가 너무 인내심을 가지고 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치열하게 뛰느라 못 갔어요. 그렇군요. 15일에 꼭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죠. 본인 거라도 한 표 보내야 되죠. 한 자, 표가 지금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26.69%. 이거 역대 최고치인데요. 자,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우선 더불어시민당. 예. 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걸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지금 그 국정 상황이 그렇게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올바른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짜 누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우리 허은하 후보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에 그 속설이 좀 유행하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고 낮으면 예전부터 보수에 나온 유리하다. 속설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속설은 그대로 뭐 속설일 뿐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대 총선 투표율이 54.2%였는데 18대 총선 대비 8.1% 증가했음에도 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였어요. 네. 그리고 또 2002년도 대선 때는 투표율이 70.8%, 그래서 이전보다 9.9% 감소했는데 새천년 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2012년 대선 때도 투표율 공식이 여전히 깨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투표율에 따라서 높으면, 처음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라는 말은 그냥 속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저희 미래한국당은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4월 15일에는 모두 다 미래한국당으로 투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속설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쌍남자님, 저 오늘 파란색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파란색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명숙님, 저 오늘 핑크색 입었는데요, 이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쪽에 지금 다 치열하게 각각을 다 응원하고 계시네요. 자, 힘내서 한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망했습니다. 비례의석을 합쳐 범진보 180석 가능하지 않겠냐. 범진보, 범요건 180석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오히려 자충수다 혹은 일부러 다른 뭐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우선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그 2004년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얘기했던 말을 하고 싶어요. 독선 독주 정치의 폭주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대 여당이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4년간 또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왜 이것도 막말인 것 같은데 막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유시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사장. 네, 이사장님께 진짜 여쭙고 싶고요. 좀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헌법 저지선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국민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저지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이따 여쭙고 네. 일단 네. 네, 저도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봐요. 그렇지만 후보자로 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도 아까 허은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분들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실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말했지만 민주당은 130석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고 있고 더불어시민당은 수치를 최대화하는 것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130석도 사실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많은 걸로 판단해 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130석이 돼서 일당을 유지해야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3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허은하 후보가 보시기에는 이 미래통합당이랑 미래한국당하고 네. 이번 선거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바닥에 엎드려서 절도 하시고 읍소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막판에 막말하는 거라던가 갑자기 네. 조금 우리 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 불편하게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막말은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조금 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요? 뭐가 달라져요? 근데 막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막말인가?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하는 것이 막말인가, 선을 넘는 게 막말인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조금 세게 말하는 게 막말인가? 요즘 헷갈려요. 이게 정말 어떤 게 정말 막말인가?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막말은 삼류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현 대표가 저희 보고 토착외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깡패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막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막말보다 더 나쁜 건 거짓말과 위선인데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황제 투표한 거 알고 계시죠? 줄서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뒷문으로 들어가셔서 본인만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열 체크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투표하고 그냥 나오셨어요. 그게 더 나쁜 건지 조금 심하게 말하는 게 나쁜 건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영기 후보. 사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어떻게 투표하셨는지 사실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막말로 이슈되는 정치 문화가 사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심한 이야기를 해서 이슈가 돼서 본인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미래한국당에서는 사실 지도부에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지도부에? 왜냐하면 네거티브 안 된다, 막말 안 된다.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안 된다. 이건 팩트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나마 여기까지 쌓였던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불만이 있으면서도 이게 보수의 가치 아니겠느냐. 끝까지 한번 좀 참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울컥울컥 하긴 합니다. 점잖게 해야 된다. 그게 보수의 가치다. 우리는 지키려다가 여기까지 목까지 차와 올라서
갑자기 한 번씩 터지는 그런 네. 실수 근데 토착외구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일본인, 우리가 같은 네. 나라 사람들끼리 자꾸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일전이다 이런 네.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또 저런 네. 부분에 더 있었었죠. 그것도 참겠습니다. 네, 시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토착외부 발언에서는 굉장히 그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잘못됐던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저것은 토착 외부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얘기했는데. 마구잡이로 사실 저희 네. 1번 네. 비례대표 후보가 윤주경 관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917님께서 그래서 통합당의 막말은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까? 이런 막말은 얘기를 뭐 나쁩니다. 근데 이제 저희한테 그렇게 토착외고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야 될 말이 아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백원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통합당에 대해서 쓰레기 정당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백 전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 통합당을 향해서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뭐 쓰레기 같은 정당,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뭐 뒷얘기까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제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이제 생일을 조금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MB 때부터 수많은 보복과 시대 역행적인 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피해자다? 예, 그렇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고, 그때도 MB 정부가 어떻게 보복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느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많이 조사를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의 지역구를 뺏기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다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탈환하기 위해서 감정이 조금 격해지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사실 다른 이제 미래통합당의 인사분들이 했던 막말과 함께 물타기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세상에. 언제까지 세상에? 과거 네.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가능하고 남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지 정말로 참기 어려워요. 이게 언론도 미디어도 너무나 기울어져 있으니까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언론의 보도도 안 되고 뭐 여러 황제 투표를 해도 보도도 안 되고 무조건 이제 저희 쪽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계신데 국민이 워낙에 현명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유튜브에서 저쪽 당도 또 다른 당에서 엄청난 욕설을 해대는데도 뭐 그렇게 크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 거 보면 저쪽 당은 누굴 말하는 거죠? 시민당 말고 또 있잖아요. 열린민주당 말하는 근데 거군요. 국민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서 보고 계시고 국민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국민이 분명히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막말이 무엇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거짓말하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입장 같아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런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 왜 보도가 안 되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똑같거든요. 더 많은 보수 인사들과 항상 이슈됐던 보수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성희롱 발언들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도가 안 되는 것들도 저희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버들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요. 후보가 나가서 말하고 당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문제라는 저도 얘기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어쨌든 두 분 입장에서는 다 다른 당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당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한국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본인 당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 열린민주당이 본인 당은 아니니까. 아니 미래통합당도 좀 억울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당이 이기게 되면 정부가 테러를 할지 모른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 당 얘기지만. 네, 근데 테러라는 게
그 사전적 의미로는 뭐 그렇게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많아요. 테러를 많이 당하나요? 저 무서워요, 사실은. 무서워요? 무서운 정도도 좀 있고요. 또 종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장애인 분께서 공격을 하셨어요. 누구를요? 그 대표를, 황 후보를 공격을 했는데 그게 반대로 언론에 나와서 어제 장애인 단체가 반성하라고 그 성명서까지 냈어요. 장애인한테. 정말 우리가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성명서를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고 네. 강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게 상당히 많고 저도 정말로 솔직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테러 비슷한 거 당할 뻔했고 지금 우리 자전거 타고 이렇게 전국을 다녀왔던 남용업 대변인이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정말로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려고 하시는 분들까지 계시고 그 막말의 도가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같은 정치인끼리 우리가 지킬 건 지키자. 지도부의 네. 말을 듣자라고 있는 겁니다. 네, 하원의 그래서, 후보가 여기까지라고 말하면서 네. 손짓을 하는데 항상 이마 근처까지 간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지금 우리 4354님께서 작년에 국회를 보면 쓰레기가 맞아요. 이런 분들 계시고 또 3280 쓰시는 분께서는 쓰레기라고 하면 막말이지 그게 무슨 울분의 표현입니까? 내로남불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양쪽 다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보죠. 이해찬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현재 야당이 조금 불리하니까 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총선을 목전에 두고 N번방 사건, 여권 인사 연루설 이런 거를 조금 폭로할 공작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통합당의 위원장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자충수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자, 두 분 관련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전현기 후보. 예. 역시 이제 정치 공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주말에 나온다고 막 그랬었죠? 네, 그 수십 년 동안 집권을 하셨던 정당이고 이제 정치를 진짜 오래 하셨던 분들이 모여있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제살 깎아먹는 정치 논리를 세우지는 않으세요, 원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제명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죠. 그리고 야당 인사나 뭐 야당 인사 관계자가 연루돼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 흘려봤던 거고 선거 직전에 이 논란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걸로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야당 입장에서 야당 인사가 그런 데 연관됐으면은 제명시키겠다 이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왜 그게 공작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 선거 공학상 이제 제살 깎아 먹는 논리는 잘 안 하잖아요. 뭐 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안철수 대선 후보가 당시에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본인은 네. 아니라고 피력을 네.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제살 깎아 먹는 논리로 적용이 됐다는 거죠. 사실 야당에서 뭐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뭐 그런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논란만 만들면 해명을 할 때쯤이면 선거가 이미 끝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기춘이 옛날에 했던 뭐 초원복집 사건과 같은 정치 공작을 이렇게 국민 수준이 높은데 현 세대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허나 후보님? 그러니까 참 야당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제가 현장 와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당하고 TF를 만들어서 어떠한 보고들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기자회견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 공작이라고 자꾸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작을 펼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왜 이렇게 맨날 반대만 하는가라고 국민들은 오해하시거든요. 저희는 네.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N번방의 그 분들 정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이제 23번의 김은희 후보 같은 경우도 네. 많은 일을 당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본인이 나서서 내가 대신 맞아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공작이라고 하시는 것에 또 우리 보수 미래통합당은 이제 브리핑 가졌습니다. N번방 관련 이슈는 폭로성이 되면 안 되기에 쉽게 밝힐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지금의 여당이라면 이런 거 밝히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네. 정말로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그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더 주게 될까 봐 그냥 숙이고
또 여기까지 오지만 참고 있습니다. 네. 공작하지 않고 진짜 깨끗한 정치로 우리는 좀 해봐요. 네. 네. 저도 이야기 좀 해도 되나요? 예, 뭐 공작이 아니라면 TF에서 정확한 근거와 그에 대한 논리로서 이야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근거도 없이 연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던지기 하는 게 공작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희도 피해자 관련해서 네. 아직 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는 총선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걸 보고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요.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요. 여권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금 서로 신경전이 대단하다. 더불어시민당과 5번이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12번 사이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사실 예전에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뽑아달라라는 정치 논리를 개발을 했었고 네. 호남 유권자들을 많이 속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 아직도 호남에서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유튜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본인을 개쓰레기 취급한다 이런 식의 막말을 내지는 욕설 이런 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시민당 입장에서. 굉장히 적절치 않은데 저희가 정봉주 최고위원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전 의원, 네. 전 의원이죠. 네. 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최고위원.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시스템 공천 속에서 정봉주 의원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반발을 하고 있고 열린민주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잘 못됐다라고 저희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화내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까?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해가 가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참칭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먹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계속 아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아, 그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야, 마음이 되게 넓으시네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원 후보 어떻게 보세요? 저쪽 당에 저쪽 당 얘기입니다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거법 제대로 만들고 우리 이런 일 없었으면 이런 대화가 아니라 진짜 정책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우리 전용기 후보랑 저랑 같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 꼬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가나요? 근데 이은재 의원 지금 현재는 한국경제당의 이런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오셨는데 그분 얘기는 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고 싶다. 네, 위성정당 여러 개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위성정당이다라고 주장했죠. 네. 네. 자,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도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미래통합당과 함께 통합할 당은 미래한국당이다. 진정한 보수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인 곳은 미래한국당이다. 그러니까 4번 그러나 둘째 칸에 있는 미래한국당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한국당은 4번. 네, 둘째 4번인데 칸이다. 둘째 칸이고 네. 오해하시는데 사표 같은 건 없고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비례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됩니다. 네,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초간 드리겠습니다. 시민당. 예.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빼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국민들의 지지가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대표로서 출마했습니다. 청년을 대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패기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비례 5번 세 번째 칸 더불어시민당을 꼭 지지해 주시길 네, 15초 됐습니다. 네, 10초 주시는 겁니까? 아니, 안 드립니다. 안 되는데 문정부를 사랑해도 회초리 드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네, 싫어해도 회초리 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잘못되고 있는 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시민당 전용기 비례후보 그리고 미래한국당 허은하 비례후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전화 받으시면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정말 애청한다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